아폴로드로스의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교재 33쪽입니다. 오늘 아르테미스하고 아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코이오스하고 이제 포이베 둘 다 티탄이에요. 두 딸이 태어나죠. 하나가 아스테리아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레토입니다. 근데 이 아스테리아 언니는 누구하고 사이에서 페르세스하고 사이에서 헤카테를 낳았어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헤카테는 신과 인간들을 중재하면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신인데 나중에 후대로 내려오면서는 마녀라든지 마술 그런 것과 관련된 신으로 되어 있어요. 아스테리아는 페르세스라는 남편이 있었고 또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제우스가 아스테리아하고 교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아스테리아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테리아가 제우스하고 교합을 피하기 위해서 메추라기 모습을 하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이 아스테리아가 자살을 해요. 신은 영원히 사는 건데 처음으로 신이 자살한, 아마 거의 유일할 거예요.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섬이 되었는데 이 섬이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둥둥 떠다니는, 그러니까 떠다니는 섬이에요. 떠다니는 섬이 되었어요, 아스테리아가.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그 섬이겠죠, 그냥 이름을 따와서 아스테리아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델로스 섬으로 바뀝니다. 이 자살해서 이게 섬이 되는데 이 섬을 이제 나중에는 델로스 섬, 이후에 델로스 섬으로 변하는데, 왜냐하면 아폴론이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제우스가 이 아스테리아에게만은 눈독 들인 게 아니고 이 레토에게도 눈독을 들이고 교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화에서 레토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언니가 제우스 때문에 자살했어요. 근데 이 제우스가 자기에게도 다가와요. 사랑을 나누자고. 레토는 끔찍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 제우스가 이렇게 교합을 하고자 하면 피할 수가 없죠. 너무 이제 제우스에 비해서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레토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 헤라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괴롭힘을 당해요. 헤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레토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는 모든 대지에 명령을 해요. 레토의 출산을 허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레토는 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만삭이 된 상태에서 유리방황해요. 이리저리 떠돌고 출산할 곳을 찾지 못해. 그때 어디서 출산합니까? 아스테리아가 자살해가지고 떠도는 섬, 이 떠돌이 섬에서 레토가 출산을 해요. 포세이돈의 도움을 좀 받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는 아르테미스, 또 하나는 이제 아폴론. 아르테미스가 먼저 태어났어요. 쌍둥이인데.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엄마를 도와가지고 이 아폴론이 태어나는 것을 도왔다고 되어 있어요. 해산, 구안을 했다고 했는데, 구안이라는 거는 이제 아픈 사람이라든지 해산을 돕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는 후에 이제 처녀신으로서 계속 처녀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냥, 숲에 가서 이제 사냥의 여신이 돼요. 사냥에 굉장히 전념하는. 그다음에 아폴로는 이 판에게서 예언수를 배웠다고 했어요. 판에게서 예언수를 배운 뒤 이제 델포이로 갔다. 근데 이 말은, 아폴로드로스 이 말은 다른 문헌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판은 야생 염소거든요. 야생 염소의 머리, 뿔을 하고 있고 또 다리도 야생 염소 다리를 하고 있어요. 얼굴하고 이제 몸은 인간인데 비해서. 그래서 판의 특성은 야생 상태, 호색해요. 이거를 섹스를 굉장히 탐하고 또 술에 취해 있고 또 ним프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산속에서 막 즐기고 이런 약간, 그리고 이성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거의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나중에는 사티로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패닉이라는 말은 판에서 온 거예요. 패닉은 이제 공포라는 뜻인데 그만큼 이 판이 약간 공포스러운 존재였어요. 생김새도 그렇고 행동거지도 그렇고. 판이, 아폴로도로스는 누구의 자식으로 되어 있냐면 제우스와 휘브리스의 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판이 이 제우스하고 휘브리스. 근데 이 휘브리스는 사실은 족보가 전혀 없고 어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원래 휘브리스는 교만이라든지 자만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흔히 말하면 인간이 신과 동등하다거나 또는 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휘브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우스가 휘브리스하고 사이에서 판을 놨다고 한 거는 여기서는 굉장히 교만한 어떤 여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만을 상징하는 그런 여성하고 제우스가 교합을 해가지고 판을 놨어요. 그러니까 판이 어떤 성격인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약간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이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죠. 근데 이 판에게서 이제 아폴론이 이 예언수를 배워서 어디로 갔습니까? 델포이로 갔어요. 델포이는 그 당시 누가 지키고 있었느냐면 테미스 여신이. 원래는 테미스의 어머니는 가이아가 델포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델포이, 이 신탁소거든요.
신탁이라는 거는 신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인간이 직접적으로 신에게 기도하고 신의 어떤 뜻을 알아내지 못하고 이 신탁소에 있는 예언녀 사제를 통해 가지고 그 신의 음성을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가이아는 자기 딸 테미스에게 그 역할을 물려줬고, 제우스가 티타노마키아에서 티탄들을 완전 제압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티탄 중에 하나인, 나중에 제우스하고 테미스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이제 호라이 여신, 계절의 여신, 그 다음에 운명의 모이라이들을 낳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건 테미스는 질서와 정의 이런 것과 관련된 신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신탁소를 담당하고 있다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우스가 이제 아폴론에게 신탁소를 차지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죠. 이 테미스의 사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신탁소의 사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피톤이라는 뱀이에요. 왕뱀이에요. 피톤, 이 뱀인데, 이 뱀이 자기 자리를 주려고 하지 않았죠. 아폴론이 그래서 활을 쏴가지고 이제 피톤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피톤이 이제 갈라진 틈 사이로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폴론을 막았는데, 아폴론이 이제 화살로 이 피톤을 죽였어요. 아폴론 신탁소의 델포이의 여사제들은 약초 같은 거를 태워가지고 그 연기들이 나오잖아요. 수증기와 연기들. 그거를 흡입하고서는 몽롱한 상태에서 신탁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담배라든지 약간 마취성, 마약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신을 접했을 때 제정신은 아니니까 약간 그런 상태에서 예언을 또는 번역을, 신의 음성을 들려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오래지 않아 가지고 또 아폴로는 오르코메노스의 딸 엘라레가 제우스에게 낳아준 티티오스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티티오스가 나오는데, 티티오스는 부모가 누구냐면 한쪽은 이제 제우스고, 제우스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엘라레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엘라레는 아버지가 오르코메노스예요. 오르코메노스는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르코메노스, 테베, 그 다음에 아테네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오르코메노스, 구글 어스에서 영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화를 할 때는 지명을 꼭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는 게 좀 더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르코메노스가 도시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인데, 아마도 이제 오르코메노스 도시를 창건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오르코메노스의 딸 엘라레에게서 이제 제우스가 티티오스를 낳았어요. 근데 여기 제우스가 하는 일이 참 기가 막힌 게, 이 엘라레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이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물론 여기서는 누구의 눈을 피해서, 이 헤라의 눈을 피해 가지고, 헤라가 두려웠던 거예요. 제우스가 바람 피웠기 때문에 헤라의 눈을 피해 가지고 이 처녀 엘라레를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대지 아래 숨겨놨다고 돼 있어요. 보통 이제 동굴이에요. 동굴에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 엘라레는 임신한 상태에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가지고 아주 아무도 없는 그런 깊숙한 곳에 이제 던져진 거예요. 운명 자체가. 아이를 해산하고, 아이가 이제 티티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티티오스를 제우스가 데리고 햇빛 비치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티티오스는 이제 세상에 나온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레토 여신이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은 델포이로 가고 있었어요. 델포이의 다른 이름은 피토예요. 피토. 왜냐하면 피톤이라고 거기 사제 역할을 했던 그 뱀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제 피토라고 하는데, 델포이로 가고 있었는데 레토가, 근데 이 티티오스가 이 그녀를 보고서 이제 애욕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티티오스는 레토에게 애욕을 느껴가지고 그녀를 껴안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약간 이제 성추행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레토가 도와달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레토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식들이 뛰어나와요. 그래서 아폴론하고 아르테미스가 티티오스를 죽입니다. 티티오스는 그냥 죽은 것뿐만 아니고 죽어서도 벌을 받았어요. 사후세계에 가가지고 타르타로스에 떨어졌는데, 타르타로스에서 이 독수리가 끊임없이 심장을 물어뜯어요. 심장을. 프로메테우스하고 비슷하잖아요. 프로메테우스는 근데 타르타로스에 감금된 건 아니에요. 절벽 바위에 묶여 있었는데, 이 티티오스는 더 끔찍한 형벌을 받은 거예요. 타르타로스에 감금됐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그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제우스는 지금 얼마나 많은 여신과 인간하고 교합을 하려고 했고, 그 순간마다 굉장한 고난을 받아요. 그 임신했던 그 처녀들 또는 여신들은. 왜냐하면 헤라의 질투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게 당시 사회에서는 신분 높은 사람이 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데 권력이 약한 여성은 계속 당하는 거죠.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신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도 굉장히 흔하게 있었던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당연하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방편으로 이야기들, 신화들이 사용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우스가 지금 거의 막장스러운 그런 일을 계속 벌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티티오스는 신분이 낮죠. 그런데 신분이 높은 레토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이러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티티오스에게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주어지고 있어요. 단순한 게 아니고 아주 끔찍한, 인간이 만약에 티티오스처럼 천한 남자가 고귀한 부인을 건드렸다가 걸리면 아주 천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벌을 받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인 것이죠. 반면에 거꾸로 된 이야기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 천한 사람을 건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회를, 가부장적 사회가 계속 유지됐던 것이고 또 신분제 사회가 유지됐던 그런 것일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아폴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폴론이 올림포스의 아들 마르시아스인데, 원래 마르시아스는 사티로스, 또 이제 판이라고도 하는 야생 염소 모습을 한 그런 신인데, 여기서는 아폴로도로스는 이 올림포스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올림포스는 그리스 그 높은 산이 아니에요. 제우스라든지 올림푸스 그 신들이 거하는 그 산이 아니고 프리기아 지역의 악기 연주자, 그 이름이 올림포스예요. 실제 하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전설상의 인물일 수도 있고, 음악을 굉장히 잘했고, 이 사람이 그리스 사회에 기악을 전수해 준 사람이에요. 기악이라는 건 인스트루먼트 뮤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면 그리스 사회에서는 뭐 손뼉을 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 기구를 가지지 않고 했던 음악이었는데, 이 기구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전수해 준 사람이 이제 올림포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어쨌건 신화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 전설적인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 이방에 올림포스라는 이름을 따와가지고 이 마르시아스의 재능을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아폴로도로스는. 그래서 마르시아스는 아버지 재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음악적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숲을 지나가다가 피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피리는 아울로스라는 피리예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 관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피리처럼 부는 건데, 이 피리는 아울로스라는 피리는 누가 만들었냐면 아테네가 만들었어요. 근데 아테네가 이걸 불고 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좋은 음악이 나오니까, 노래가 나오니까, 그런데 헤라라든 다른 여신들이 보면서 비웃었어요. 깔깔거리면서. 아테네 왜 그런지 몰랐는데 거울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볼이 개구리처럼 볼록 이렇게 솟아 있으니까 몰골이 흉한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뜨려지고. 그래서 이걸 버려버렸어요, 피리를. 그래서 이 피리를 마르시아스가 주어요. 맹렬한 연습을 해요. 그래서 굉장한 경지에 도달했어요. 결국에 마르시아스가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아폴론에게 음악 경연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자기가 이제 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폴론이 이 음악 경주에서 첫 번째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무사의 여신들이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했어요. 마르시아스는 우쭐했을 거예요. 이 아폴론은 기타라라는 악기를 연주해요. 이거는 지금 보면 현악기 기타 같은 거예요. 근데 마르시아스는 아울루스라는 피리를 연주해요. 근데 아폴론이 이 기타라를 거꾸로 들고서, 사실 뭐 기타 거꾸로 들고 연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쨌건 노래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마르시아스에게도 너도 거꾸로 들고서 연주를 해봐라. 그러니까 피리는 거꾸로 불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진 것도 아닌데 어거지 규칙을 만든 이 아폴론, 자기가 지위가 높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명령을 했는데 마르시아스가 할 수가 없으니까 승리자로 판정받은 이 아폴론이 마르시아스를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큰 소나무에 매달아서 껍질을 벗겨주게 해요. 끔찍한 형벌을 지금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폴론 대 마르시아스의 경연 대회예요. 하나는 신분이 고귀한 자고, 하나는 재능은 출중하지만 신분이 천해요. 신분이 천한 자가 그 재능이 뛰어남을 믿고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높은 자에게 대결을 벌였는데, 이 보면 재능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규칙을 누가 만들어요? 신분 높은 자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판정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겼다고 하고 끔찍한 형벌을 내려요. 여기서도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제 좋은 말로 타이르거나 뭐 몇 대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여요. 이게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거거든요. 이것 또한 똑같아요. 신분제 사회에서의 어떤 재능과 신분, 재능은 절대적으로 신분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높은 신분 앞에서는 그 재능을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그 재능으로 더 높은 위치로 갈 수는 없다는, 신분의 벽을 넘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하면 이 마르시아스처럼 끔찍한 껍질이 벗겨지는 어떤 운명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아폴론의 기타라는 굉장히 세련되고 질서정연하고 약간 고급스럽고 이런 느낌이고, 마르시아스가 쓰는 이 아울루스 피리는
목동들이 쓰는 거 주로 이제 천안 사람들의 악기예요.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관악기들은 이 피리 같은 이 최근에나 여성에게 허용이 됐어요. 그 전에는 여성에게 지금 아테네가 불었다가 자기 얼굴이 찌그러진다고 해가지고 버렸잖아요. 이게 마치 막대기 같은 거를 여성이 입에 대고 이제 불고 있는 그 자체가 이제 약간 성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서 금지를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성은 성이라는 울타리에 굉장히 갇혀 있었어요. 그게 사실 성적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도 그런 울타리에 그런 이제 판단과 그런 시선에 늘 갇혀 있었던 것이죠. 아폴론과 마르시아스의 이 대결은 이 사회적으로 이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 또 서민적인 것과 귀족적인 것, 또 남성과 여성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